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진 순간 우리는 안도했다.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 느끼는 피로가 있다. 대화가 끝난 뒤에 찾아오는 공허가 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난 뒤에 홀가분함이 있다. 이 감정들이 낯설지 않은 사람에게 어떤 문장은 확인처럼 다가온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친구가 없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이 말은 위로처럼 들린다. 그래서 위험하다. 이 문장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감정이 먼저 올라왔는가? 아마 안도였을 것이다. 혹은 확인. 내가 혼자인 건 내가 이상해서가 아니었구나.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었구나. 오히려 반대였구나. 나는 너무 많이 알아서, 너무 깊이 보아서, 그래서 사람들 틈에 있기 어려웠던 거구나. 이런 생각이 스쳤다면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우리는 자신을 설명해줄 문장을 늘 찾고 있다. 특히 혼자라는 상태가 불편할 때 그 불편함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해석이 필요하다. 그런데 잠깐 멈춰야 할 지점이 있다. 영원히 확인해주는 것은 이것이다. 혼자인 건 내 선택이었고 그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도 있다. 혼자가 편하다고 말하면서 왜 가끔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조금 멈칫한다. 편안함이라는 감정을 먼저 들여다보자. 혼자 있을 때 느끼는 편안함은 분명히 존재한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된다. 대화의 속도를 맞추지 않아도 된다. 웃고 싶지 않을 때 웃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진짜 편안함이다. 그런데 이 편안함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처음부터 혼자가 좋았던 건 아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이 피곤해졌다. 말을 하고 나면 후회가 남았다. 들으면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순간들이 쌓였다. 그래서 혼자를 선택했다. 선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도착이다. 여러 번의 실망, 여러 번의 어긋남, 여러 번의 피로가 쌓여서 도착한 곳이 혼자다. 그렇다면 편안함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다. 다른 것들이 사라지고 난 뒤에 남은 것이다. 관계 안에서 피로를 느꼈던 순간들을 떠올려보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다. 상대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나는 들었다. 적절히 반응했다. 대화가 끝났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 이상하게 지쳐 있었다. 왜 지친 걸까?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대화 내용이 불쾌해서도 아니다. 다만 무언가 맞지 않았다. 내가 하고 싶었던 말과 실제로 한 말 사이에 간격이 있었다.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것과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 사이에도 간격이 있었다. 그 간격을 메우느라 힘을 썼다. 그래서 피곤했다. 이건 상대의 잘못이 아니다. 나의 잘못도 아니다. 그냥 그렇게 된 거다. 관계라는 것이 원래 그렇다. 완전히 맞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금씩 맞추며 살아간다. 문제는 그 조금씩이 어느 순간부터 버거워졌다는 것이다. 버거움의 시작점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특정한 사건 이후였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 진심을 다해 다가갔는데 거절당했다. 오래 알던 사람이 갑자기 멀어졌다. 그런 경험이 쌓이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문을 닫는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사건 없이도 그렇게 되었다. 그냥 서서히 관계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이 설레지 않게 되었다. 연락이 오면 반가움보다 부담이 먼저 올라왔다. 두 경우 모두 결과는 비슷하다. 혼자가 편해졌다. 편해졌다는 말은 다른 쪽이 불편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시선을 돌려보자. 나에게서 상대에게로. 내가 관계를 정리했을 때 상대는 어땠을까? 우리는 보통 관계를 정리할 때 상대에게 직접 말하지 않는다. 연락 빈도를 줄인다. 약속을 미룬다. 대화의 깊이를 얕게 유지한. 그러다 보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적어도 우리 눈에는 자연스럽게 보인다. 그런데 상대에게도 자연스러웠을까? 어쩌면 상대는 이유를 몰랐을 수도 있다. 왜 갑자기 연락이 뜸해졌는지, 왜 예전처럼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묻기가 애매했다. 그래서 그냥 받아들였다.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혹은 내가 뭘 잘못했나. 관계를 정리한 쪽은 홀가분함을 느낀다. 관계를 정리당한 쪽은 의문을 안고 산다. 이 비대칭을 우리는 잘 보지 않는다.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명언으로 돌아가자. 똑똑한 사람일수록 친구가 없다. 이 문장이 위로가 되는 이유는 혼자인 상태를 긍정해주기 때문이다. 너는 부족해서 혼자인 게 아니야. 오히려 넘쳐서 혼자인 거야. 이런 뉘앙스가 읽힌다.
그런데 이 문장이 위험한 이유도 같은 지점에 있다. 혼자인 상태를 너무 쉽게 긍정하면 혼자인 상태 안에 있는 결핍을 보지 못한다. 혼자가 편한 건 사실이지만 혼자가 전부인 건 아니다. 편안함 속에도 가끔 허전함이 찾아온다. 그 허전함을 무시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더 큰 무게로 돌아온다. 명언은 해석의 도구일 뿐 삶 전체를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편안함을 선택한 순간에 구조를 들여다보자. 혼자를 선택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그중 하나는 기대의 포기다. 관계에서 무언가를 기대하면 실망할 가능성이 생긴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여러 번 실망하다 보면 아예 기대하지 않는 쪽이 낫겠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 불망이 없으면 상처도 없다. 상처가 없으면 회복할 필요도 없다. 이 논리는 완벽해 보인다. 그런데 기대를 포기하면 기대가 채워졌을 때 느끼는 감정도 함께 사라진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줬을 때의 안도,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을 때 반가움, 오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사람이 있다는 감각,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 편안함을 얻는 대신 무언가를 지불한 셈이다. 우리는 보통 지불한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얻은 것만 본다. 혼자가 되어서 얻은 것, 시간, 에너지, 자유, 고요함,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힌다. 잃은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느꼈을 감정, 나누지 못한 이야기, 기대해 볼 수 있었던 관계,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측정할 수 없다. 존재하지 않는 것에 무게를 재는 일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없다고 생각한다. 잃은 게 아니라 원래 없었던 거라고. 하지만 가끔 그 무게가 느껴질 때가 있다. 그 무게가 느껴지는 순간은 되게 예상치 못한 때에 찾아온다. 좋은 소식이 있을 때 당장 나누고 싶은데 나눌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다. 연락처를 열어보지만 이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은 사람이 없다. 관계를 정리한 지 오래되어서 갑자기 연락하기가 어색하다. 슬픈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혼자 감당해야 한다. 혼자 감당할 수 있다. 그런데 감당하고 난 뒤에 뭔가 허전하다. 누군가에게 말했으면 조금 덜어졌을 것 같은 무게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 순간들은 오래가지 않는다. 금방 일상으로 돌아온다. 다시 혼자가 편해진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우리는 뭔가를 감지한다. 편안함 아래에 뭔가 있다는 것을. 그 뭔가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 외로움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가볍다. 외로움은 사람이 그리울 때 느끼는 감정이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건 그런 게 아니다. 사람이 그리운 게 아니다. 사람은 여전히 귀찮다. 다만 뭔가가 비어있다. 그 비어있음을 외로움이라고 부르면 해결책은 간단해진다. 사람을 만나면 된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사람을 만나도 이 비어있음은 쉽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단어보다 결핍이라는 단어가 더 가까울지도 모른다. 뭔가가 부족하다. 뭔가가 없다. 그런데 그게 뭔지 정확히 모르겠다. 모르기 때문에 채울 수가 없다. 여기서 다시 명언을 소환해보자. 똑똑한 사람일수록 친구가 없다. 쇼펜하우어가 이 말을 했을 때 그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 단순히 똑똑한 사람은 친구가 없다는 사실을 말한 걸까? 아니면 그 이면에 있는 무언가를 말한 걸까?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거의 혼자 살았다. 그는 인간관계의 피상성을 경멸했고 대중의 무지를 한탄했다. 그의 철학은 어둡고 비관적이었다. 세상은 고통이고 욕망은 끝이 없고 삶은 무의미하다. 이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일수록 친구가 없다 라고 말했을 때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한 진술이기도 했을 것이다. 나는 똑똑하다. 그래서 친구가 없다. 그런데 이 진술에는 숨겨진 감정이 있다. 숨겨진 감정은 무엇일까? 아마 정당화일 것이다. 혼자인 상태를 전형해야 했다. 자신에게도 세상에게도. 왜 나는 혼자인가? 왜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했다. 내가 부족해서 라고 답하면 자존감이 무너진다. 내가 넘쳐서 라고 답하면 자존감이 유지된. 쇼펜하우어는 후자를 선택했다. 그래서 이 명언이 탄생했다. 이건 비난이 아니다. 우리도 같은 일을 한다. 혼자인 상태를 설명할 때 우리는 대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한다. 내가 까다로워서, 내가 눈이 높아서,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이 해석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다. 다만 이 해석들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해석의 바깥에 있는 것을 보자. 혼자를 선택하는 데는
까다로움 말고도 다른 요인이 있다. 두려움. 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렵다. 기대했다가 실망할까봐 두렵다. 마음은 열었다가 거절당할까봐 두렵다. 이 두려움이 관계를 피하게 만든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려움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 두려워서 피한다고 말하면 약해 보이기 때문이다. 까다로워서 피한다고 말하면 강해 보인다. 강해 보이고 싶은 마음, 이것도 인간적인 감정이다. 시선을 다시 한번 전환해보자. 개인에서 구조로 혼자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이건 개인의 성향 문제만은 아니다. 사회 전체가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관계는 점점 더 피로해지고 있다. 기대 수준은 높아지고 인내심은 줄어들고 있다. 맞지 않으면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관계도 소비재처럼 다루어진다. 이런 환경에서 혼자를 선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적응이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느끼는 결핍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구조가 만든 선택이라 해도 그 선택의 결과는 개인이 감당한다. 감당해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혼자 있으면 결정을 혼자 해야 한다. 이건 자유이기도 하고 부담이기도 하다. 누구의 의견도 구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책임도 혼자 진다. 혼자 있으면 감정을 혼자 처리해야 한다. 기쁜 일이 있어도 혼자 기뻐한다. 슬픈 일이 있어도 혼자 슬퍼한다. 나눔이 없다. 나눔이 없으면 감정은 내 안에서만 순환한다. 혼자 있으면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시간이 빠르게 간다. 혼자 있을 때는 시간이 천천히 간다. 이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 고요함을 즐기면 장점이다. 고요함이 공허함으로 바뀌면 단점이다. 공허함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공허함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다. 공허함은 의미의 부재에서 온다.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있는가? 내가 보내는 시간에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흔들릴 때 공허함이 찾아온다. 관계는 이 의미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의미를 느낀다.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그 시간이 의미 있게 느껴진다. 혼자 있으면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이건 가능하다. 하지만 쉽지 않다. 특히 오랜 시간 혼자 있으면 의미를 만드는 것조차 피곤해질 때가 있다. 피곤함의 누적을 생각해보자. 관계에서 오는 피곤함을 피하려고 혼자를 선택했다. 그런데 혼자 있는 것도 피곤함을 만든다. 다른 종류의 피곤함이다. 관계의 피곤함은 마찰에서 온다. 맞추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오해하고, 풀고. 이 과정이 에너지를 소모한다. 혼자의 피곤함은 정체에서 온다. 자극이 없고, 변화가 없고, 흐름이 없다. 모든 것이 내 안에서만 일어난다. 이 정체가 에너지를 흡수한다. 결국 어느 쪽을 선택해도 피곤함은 있다. 종류가 다를 뿐이다. 종류가 다른 피곤함 중에서 선택한 것이다. 마찰의 피곤함보다 정체의 피곤함이 덜 아프다고 느꼈다. 그래서 혼자를 선택했다. 이건 합리적인 선택이다. 하지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해서 최선의 선택인 건 아니다. 최선의 선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은 혼자가 최선일 수 있다. 나중에는 함께가 최선일 수 있다. 고정된 최선은 없다. 문제는 한번 혼자를 선택하면 함께로 돌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관계의 근육이 약해진다. 사람을 만나는 방법을 잊어버린다. 마음을 여는 것이 두려워진다. 혼자가 편해진다. 편해진 만큼 다른 선택지는 멀어진다. 멀어진 선택지를 다시 가까이 가져오는 것. 이건 나중에 이야기해도 된다. 지금 중요한 건 현재 상태를 정확히 보는 것이다. 혼자가 편한 건 사실이다. 혼자가 전부인 건 아니다. 편안함 아래 결핍이 있다. 그 결핍을 인정하는 것이 불편하다. 불편하기 때문에 외면한다. 외면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된다. 이 구조를 보는 것이 첫 번째 단계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혼자이면 시간이 편해진 순간 우리는 안도했다. 그 안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그 안도 뒤에 무엇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다. 무엇이 있는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피로의 기억, 상처의 흔적, 기대의 잔해, 포기의 안도,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다. 그 뒤섞인 것들 사이에서 우리는 가끔 무언가를 찾는다. 연락처를 열어보지만 연락하지 않는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만 말을 걸지 않는다. 누군가의 SNS를 보면서 궁금해하지만 묻지 않는다. 찾고 있지만 찾지 않는 척한다. 찾지 않는 척하는 이유는 뭘까? 아마
인정하기 싫어서일 것이다. 혼자가 편하다고 말해왔다. 친구가 없어도 괜찮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지금 뭔가를 찾고 있다고 인정하면 그동안의 말들이 거짓이 된다.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그건 불편하다. 불편함을 피하려면 찾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면 된다. 아니, 나는 괜찮아. 그냥 심심해서 그런 거야.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당장은 편하다. 하지만 그 편안함은 또 다른 외면 위에 쌓인 것이다. 외면 위에 외면을 쌓으면 결국 무엇이 남을까? 아마 무감각이 남을 것이다. 처음에는 결핍을 느꼈다. 그 다음에는 결핍을 부정했다. 그 다음에는 결핍 자체를 못 느끼게 되었다. 무감각해졌다. 무감각은 편안함과 비슷해 보인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니까. 하지만 무감각은 편안함이 아니다. 무감각은 감정의 부재다. 감정이 없으면 삶도 없다. 우리는 무감각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혼자가 편하다고 말하면서 친구가 없어도 괜찮다고 말하면서 그 끝에 무엇이 있을까? 끝에 대해 지금 답을 내릴 필요는 없다. 다만 한 가지만 생각해보자. 관계를 끊었을 때 느꼈던 홀가분함. 그건 정말 홀가분함이었을까? 홀가분함은 짐을 내려놓았을 때 느끼는 감정이다. 짐이 있어야 홀가분함도 있다. 그렇다면 내가 내려놓은 짐은 무엇이었을까? 짐은 관계의 피로였을까? 아니면 관계에 대한 기대였을까? 아니면 관계 안에서 내가 맡았던 역할이었을까? 무엇을 내려놓았느냐에 따라 홀가분함의 의미가 달라진다. 피로를 내려놓았다면 쉼을 얻은 것이다. 기대를 내려놓았다면 가능성을 잃은 것이다. 역할을 내려놓았다면 정체성의 일부를 버린 것이다. 당신이 내려놓은 것은 무엇이었는가? 이 질문은 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한번 머물러 보라는 것이다. 혼자가 편하다는 말 뒤에 무엇이 있는지, 친구가 없어도 괜찮다는 말 뒤에 무엇이 있는지, 그 뒤에 있는 것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것이다. 들여다보면 불편할 수도 있다. 불편하면 다시 덮어도 된다. 하지만 한번 본 것은 완전히 잊히지 않는다. 어딘가에 남는다. 그렇게 남은 것들이 쌓이면 언젠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혹은 지금의 선택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든 보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관계를 끊었을 때 느꼈던 그 홀가분함은 정말 홀가분함이었을까? 똑똑함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해보자. 쇼펜하우어가 말한 똑똑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능이 높은 사람인가? 학력이 좋은 사람인가?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인가? 아마 그런 의미는 아닐 것이다. 그가 말한 똑똑함은 태도에 가깝다. 세상을 보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방식, 관계에 임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태도. 그 태도의 핵심은 거리두기다. 거리두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아마 어느 순간 가까이 있는 것이 아프다는 걸 알게 되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다가 상처받았다. 기대했다가 실망했다. 믿었다가 배신당했다. 이런 경험들이 쌓였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 반복되었다. 반복되면 학습이 된다. 가까이 가면 아프다. 멀리 있으면 덜 아프다. 이 단순한 공식이 몸에 새겨졌다. 그래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의식적으로 그런 게 아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다. 마음이 먼저 움직였다. 머리가 따라갔다. 거리두기의 방식은 여러 가지다. 어떤 사람은 말을 아낀다.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질문을 받으면 답은 하지만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조절한다. 만남의 빈도를 낮춘다. 약속을 잡아도 짧게 끝낸다. 오래 함께 있으면 피곤해지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감정을 숨긴다. 좋아해도 티를 내지 않는다. 싫어해도 표현하지 않는다. 감정을 보여주면 약점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방식은 다르지만 방향은 같다. 가까워지지 않으려는 것. 가까워지지 않으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가까워지면 기배가 생긴다. 기배가 생기면 실망할 가능성이 생긴다. 실망하면 아프다. 아픔을 피하려면 기배를 하지 않으면 된다. 기배를 하지 않으려면 가까워지지 않으면 된다. 이 논리는 완벽해 보인다. 실제로 효과도 있다. 거리를 두면 실망할 일이 줄어든다. 상처받을 일이 줄어든다. 관계에서 오는 피로가 줄어든다. 삶이 단순해진다. 예측 가능해진다. 문제는 이 방식이 효과가 있었다는 점이다.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다. 이게 옳은 방식인지 다른 방식은 없는지, 이 방식의 대가는 무엇인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 효과가 있으니까 계속했다. 계속하니까 굳어졌다. 굳어지니까
바꾸기 어려워졌다. 굳어진 태도는 성격처럼 보인다. 나는 원래 혼자가 좋은 사람이야. 나는 원래 사람을 잘 안 사겨. 나는 원래 깊은 관계를 안 해.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이 타고난 성격이라고 생각한다. 원래 그런 사람, 처음부터 그런 사람. 하지만 정말 그럴까?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자. 처음부터 혼자가 좋았던가? 처음부터 사람이 불편했던가? 처음부터 거리를 두었던가? 아마 아닐 것이다.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된 것이다. 여러 번의 경험이 쌓여서 그렇게 된 것이다. 성격이 아니라 구조다. 반복된 선택이 만든 구조. 구조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 선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한 번의 선택이 다음 선택에 영향을 준다. 다음 선택이 그 다음 선택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선택들이 연결되면 구조가 된다. 거리두기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한 사람에게만 거리를 두었다.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사람에게도 거리를 두게 되었다. 또 상처받을까봐. 그 다음 사람에게도, 그다음 사람에게도 어느 순간 거리두기가 기본값이 되었다. 특정한 이유 없이도 거리를 둔다.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다. 습관이 된 거리두기. 이것이 구조다. 구조는 자동으로 작동한다. 의식하지 않아도 거리를 둔다. 생각하지 않아도 기배를 낮춘다. 노력하지 않아도 감정을 숨긴다. 자동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모를 때도 있다. 누군가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난다. 누군가 호의를 보이면 먼저 의심부터 한다. 누군가 마음을 열면 오히려 불편해진다. 이건 의도가 아니다. 반응이다. 오랜 시간 반복된 선택이 만들어낸 자동 반응. 자동 반응은 바꾸기 어렵다. 의식해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 몸에 새겨진 것이기 때문이다. 시선을 잠깐 돌려보자. 나에게서 상대에게로. 내가 거리를 둘 때 상대는 어떤 경험을 했을까? 상대는 다가가려 했을 수도 있다. 더 가까워지고 싶었을 수도 있다. 마음을 열고 싶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한 발 뒤로 물러났다. 상대는 믿겠을 것이다. 뭔가 벽이 있다는 것을, 더 이상 가까워지기 어렵다는 것을. 상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어떤 상대는 더 다가가려 했을 것이다. 벽을 넘으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벽이 계속 있으면 결국 지친다. 지치면 멈춘다. 멈추면 멀어진다. 어떤 상대는 바로 멈췄을 것이다. 벽을 느끼고 물러났을 것이다. 거절당했다고 느꼈을 수도 있다. 자기가 뭘 잘못했나 생각했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상대는 침묵했다. 상대의 침묵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했을까? 아마 확인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역시 사람은 결국 떠나는구나. 역시 가까워지면 안 되는구나. 역시 기대하면 안 되는구나. 상대가 멀어진 이유가 내 거리두기 때문이라는 건 생각하지 않았다. 상대가 내 벽에 지쳐서 떠났다는 건 보지 못했다. 그냥 떠났다고만 생각했다.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거리두기가 더 강화되었다. 이것이 악순환이다. 거리를 두니까 상대가 떠나고, 상대가 떠나니까 거리두기가 옳았다고 확신하고, 확신하니까 더 거리를 둔다. 악순환에서 빠져나오려면 먼저 구조를 인식해야 한다. 구조를 인식한다는 건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한다는 뜻이다. 거리를 두는 건 성격이 아니다. 선택이다. 반복된 선택이다. 그 선택에는 이유가 있었다. 덜 아프기 위해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 이유들은 합리적이다.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누구나 아픔을 피하고 싶다. 누구나 상처를 원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 선택이 다른 것들을 함께 차단했다는 것이다. 차단된 것들을 생각해보자. 거리를 두면 상처는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연결도 함께 사라진다. 연결이 사라지면 이해받는 경험이 사라진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경험,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경험,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 연결이 사라지면 성장의 기회도 사라진다. 관계 안에서 우리는 부딪힌다. 부딪히면서 자신을 본다. 관계를 통해 자신을 발견한다. 이런 기회가 없어진다. 연결이 사라지면 삶의 밀도가 낮아진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삶은 평평해진다. 거리두기는 아픔을 피하는 대신 삶의 많은 것을 함께 피하게 만든다. 피하는 쪽이 늘 덜 아팠다. 이 문장을 다시 보자. 덜 아팠다. 이건 사실이다. 거리를 두면 당장의 아픔은 줄어든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 가까이 가지 않으면 상처도 없다. 하지만 덜 아프다는 것이 아프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거리를 두어도 아픔은 있다. 다만
다른 종류의 아픔이다. 급성이 아니라 만성. 날카롭지 않고 둔하다. 갑자기 오지 않고 천천히 스며든다. 외로움이 그렇다. 공허함이 그렇다. 의미 없음이 그렇다. 이런 것들은 천천히 쌓인다. 쌓이는 줄도 모르게 쌓인다. 그러다 어느 날 무게를 느낀다. 덜 아픈 쪽을 선택했지만 아픔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아픔의 종류가 바뀐 것뿐이었다. 아픔의 종류를 비교해보자. 관계에서 오는 아픔은 날카롭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으면 그 순간 강렬하게 아프다. 배신, 거절, 무시, 오해 이런 것들은 칼처럼 찌른다. 하지만 이 아픔은 치유가 가능하다. 시간이 지나면 무뎌진다. 다른 관계를 통해 회복될 수 있다. 아픔만큼 성숙해질 수도 있다. 혼자에서 오는 아픔은 둔하다. 특정한 순간에 날카롭게 오지 않는다. 그냥 늘 거기 있다. 배경음처럼 익숙해지면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하지만 이 아픔은 치유가 어렵다.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아픔도 커진다. 덜 아픈 쪽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다르게 아픈 쪽을 선택한 것일 수도 있다. 선택의 이유를 더 깊이 들여다보자. 거리를 둔 이유는 덜 아프기 위해서라고 했다. 하지만 정말 그것뿐일까? 아픔을 피하려 한 것 맞다. 하지만 그 아래 더 깊은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거절을 피하려 한 것일 수도 있다. 가까이 가면 거절당할 수 있다. 거절당하면 내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그 느낌을 피하려고 거리를 둔 것일 수도 있다. 통제를 원한 것일 수도 있다. 관계는 예측 불가능하다.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불확실함이 불안하다. 불안을 피하려고 거리를 둔 것일 수도 있다. 자존감을 지키려 한 것일 수도 있다. 가까운 관계에서는 약한 모습이 드러난다. 약함을 보이면 무시당할 것 같다.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거리를 둔 것일 수도 있다. 여러 이유가 뒤섞여 있을 것이다. 아픔, 거절, 불안, 자존감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어느 하나가 원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이유의 방향이 같다는 것이다. 피하기, 멀어지기, 보호하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상처받지 않으려는 것이다. 아프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건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모든 생명체는 고통을 피하려 한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 본능이 과하게 작동하면 문제가 생긴다. 고통을 피하려다가 삶 자체를 피하게 된다. 일산이 한 장면을 떠올려보자. 오랜만에 연락이 왔다. 예전에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다. 밥 한번 먹자고 한다. 어떤 감정이 먼저 올라오는가? 반가움보다 부담이 먼저 온다면 그건 거리두기가 습관이 되었다는 신호다. 뭐라고 대답하지? 만나면 뭔 얘기를 하지? 어색하면 어떡하지? 그냥 바쁘다고 할까? 이런 생각들이 먼저 온다. 만남 자체보다 만남에서 생길 수 있는 불편함에 먼저 계산한다. 결국 약속을 미룬다. 혹은 애매하게 답한다. 그러다 흐지부지 된다. 나중에 생각한다. 그냥 만날걸. 하지만 다음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 이 패턴의 구조를 보자. 연락이 온다. 부담을 느낀다. 회피한다. 관계가 멀어진다. 혼자가 된다. 혼자가 편하다고 느낀다. 이 구조는 자기 강화적이다. 한번 작동할 때마다 더 굳어진다. 회피할 때마다 관계 근육이 약해진다. 약해질수록 다음 만남이 더 부담스러워진다. 더 부담스러우니까 더 회피한다. 더 회피하니까 더 약해진다. 나선형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천천히,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이 나선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을까? 있다. 하지만 쉽지 않다. 먼저 이 구조를 인식해야 한다.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그 결과가 다시 어떻게 행동에 영향을 주는지 이 전체 구조를 봐야 한다. 인식하면 변화의 가능성이 생긴다. 자동 반응에 틈이 생긴다. 그 틈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물론 인식한다고 바로 바뀌는 건 아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구조는 오랜 시간에 걸쳐 바뀐다. 하지만 인식이 없으면 변화도 없다. 다시 명언으로 돌아가자. 똑똑한 사람일수록 친구가 없다. 이 문장에서 똑똑함을 태도로 재정의했다. 거리두기, 기대 낮추기, 먼저 멀어지기. 이런 태도들, 이 태도들은 어떤 면에서는 똑똑해 보인다. 효율적으로 보인다.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인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피한다. 통제 가능한 삶을 유지한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똑똑하지 않다. 중요한 것을 놓친다. 삶의 깊이를 얕게 만든다. 결국
더 큰 아픔을 초래한다. 똑똑함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눈앞의 아픔을 피하는 똑똑함이 있고 장기적인 삶을 보는 똑똑함이 있다. 거리두기는 전자의 똑똑함이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다. 다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왜 계속 같은 방식을 쓸까? 이 질문이 핵심이다. 답은 간단하다. 그 방식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언제는 작동하기 때문이다. 눈앞의 불편함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인간은 단기적인 보상에 약하다. 장기적인 결과보다 즉각적인 편안함을 선택하기 쉽다. 이건 본능이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거리두기도 마찬가지다. 거리를 두면 당장 편하다. 그 편안함이 보상이 된다. 보상이 있으니까 행동이 반복된다. 반복되니까 습관이 된다. 장기적으로는 손해라는 걸 알아도 당장의 편안함을 포기하기 어렵다. 이게 인간이다. 인간이라는 한계를 인정하자.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한다. 알면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바꾸고 싶어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걸 인정하면 조금 편해진다. 자기 자신을 덜 비난하게 된다. 거리두기도 마찬가지다. 왜 나는 이러지? 하고 자책할 필요 없다.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합리적이었다. 최소한 그 순간에는. 문제는 그 이유가 지금도 유효한가다. 과거의 이유가 지금도 유효한지 점검해보자. 거리두기를 시작한 이유가 있었다. 상처받았기 때문에, 실망했기 때문에, 아팠기 때문에. 그때 그 선택은 맞았을 수도 있다. 당시에는 거리두기가 최선이었을 수도 있다. 다른 방법이 없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지금도 같은 상황인가? 지금도 그때처럼 취약한가? 지금도 다른 방법이 없는가? 어쩌면 지금은 다를 수도 있다. 더 강해졌을 수도 있다. 더 현명해졌을 수도 있다. 더 많은 선택지가 있을 수도 있다. 과거의 선택을 지금도 반복해야 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왜 반복할까? 습관이기 때문이다. 자동 반응이기 때문이다.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렵기 때문이다. 다르게 해보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거리를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기대를 하면 또 실망할지 모른다. 가까이 가면 또 상처받을지 모른다. 불확실함은 두렵다. 익숙한 것이 편하다. 설령 그 익숙함이 나를 제한하더라도 이게 구조가 유지되는 이유다. 두려움이 변화를 막는다. 두려움을 탓할 필요는 없다. 두려움도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의 표현이다. 두려움이 없었으면 우리는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을 것이다. 다만 두려움이 전부를 결정하게 두면 안 된다. 두려움은 신호다.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신호. 하지만 신호는 참고하는 것이지 복종하는 게 아니다. 두렵다고 해서 항상 피해야 하는 건 아니다. 두렵지만 해볼 만한 것도 있다. 두렵지만 해봐야 하는 것도 있다. 관계가 그렇다. 두렵다. 상처받을 수 있다. 하지만 피하기만 하면 삶이 좁아진다. 시선을 다시 전환해보자. 나의 선택에서 그 선택이 만든 결과로 거리두기를 선택했다. 그 결과 혼자가 되었다. 혼자가 편해졌다. 여기까지는 이미 이야기했다. 이제 다른 결과를 보자. 거리두기로 인해 피하게 된 것들, 갈등을 피했다. 관계에는 갈등이 있다. 의견이 다르면 부딪힌다. 부딪히면 불편하다. 거리를 두면 갈등이 없다. 하지만 갈등을 피하면 갈등을 통해 얻는 것도 피하게 된다. 갈등 후의 화해, 갈등을 통한 이해, 갈등 속에서 발견하는 서로의 진심,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 실망을 피했다. 기대하면 실망한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 하지만 기대를 피하면 기대가 충족될 때의 기쁨도 피하게 된다. 뜻밖의 선물, 예상 못한 배려, 기대 이상의 따뜻함,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 변화를 피했다. 관계는 나를 변화시킨다. 불편하게도 하고 성장하게도 한다. 거리를 두면 변화가 없다. 안정적이다. 하지만 변화를 피하면 정체된다. 같은 자리에 머문다.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똑같다. 피로를 피하기 위해 포기한 것들이 있다. 그 목록을 만들어 보면 생각보다 길다. 연결, 이해, 성장, 기쁨, 경험, 추억, 의미. 이것들이 다 사라진 건 아니다. 혼자서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함께할 때 더 깊어지는 것들이다. 혼자 보는 영화와 함께 보는 영화는 다르다. 혼자 먹는 밥과 함께 먹는 밥은 다르다. 혼자 걷는 길과 함께 걷는 길은 다르다. 같은 경험이라도 나누면 달라진다. 나눔이 없으면 경험은 남지만 울림은 사라진다. 울림이 사라진 삶을 생각해보자. 일산이 있다. 일을 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잔다. 취미가 있을 수도 있다.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혼자 한다. 혼자 경험하고, 혼자 느끼고, 혼자 기억한다. 기억은 쌓인다. 하지만 나눌 사람이 없다. 그때 그거 기억나? 하고 물을 사람이 없다. 우리 그때 그랬지? 하고 웃을 사람이 없다. 기억이 있어도 공유되지 않으면 점점 희미해진다. 희미해지면 경험 자체가 희미해진다. 결국 삶이 희미해진다. 이게 거리두기의 장기적 결과다. 관장은 편하지만 오래가면 삶이 옅어진다. 삶이 옅어지는 걸 느끼는 순간이 있다. 문득 시간을 돌아볼 때, 지난 몇 년 동안 뭘 했나 생각해 볼 때, 기억나는 게 별로 없다. 다 비슷비슷하다. 특별한 게 없다. 그 순간 허전함이 밀려온다. 뭔가 빠진 것 같다.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무엇이 빠졌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이 허전함은 사람이 그리워서 오는 게 아니다. 삶의 밀도가 낮아서 오는 것이다. 사람을 만나면 이 허전함이 채워질까? 아마 바로 채워지지는 않을 것이다. 오랜 시간 비워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채워진다. 채우는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지금은 구조를 인식하는 단계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어떤 패턴이 반복되었는지, 그 패턴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이걸 보는 게 먼저다. 구조를 보면 자기 자신이 조금 더 이해된다.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의문이 이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이해로 바뀐다. 이해가 되면 덜 답답하다. 원인 모를 답답함보다 원인을 아는 답답함이 더 견딜만하다. 명언을 다시 읽어보자. 똑똑한 사람일수록 친구가 없다. 이 문장은 결과를 말한다. 친구가 없다는 결과.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과정이다. 어떻게 해서 친구가 없게 되었는가? 똑똑해서가 아니다. 거리두기가 습관이 되어서다. 기대를 낮추는 것이 기본값이 되어서다. 먼저 멀어지는 것이 자동 반응이 되어서다. 이 과정을 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보인다. 습관은 바뀔 수 있다. 기본값은 재설정할 수 있다. 자동 반응은 의식적으로 바꿀 수 있다. 쉽지 않다.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자. 덜 아픈 쪽을 선택한 것이 결국 무엇을 피하려던 것이었을까? 아픔을 피하려 했다. 실망을 피하려 했다. 거절을 피하려 했다. 불안을 피하려 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공통점이 있다. 느끼지 않으려 한 것이다. 아프면 아픔을 느낀다. 실망하면 실망을 느낀다. 거절당하면 거절의 고통을 느낀다. 불안하면 불안을 느낀다. 느끼는 것이 싫었다. 느끼면 힘들다. 느끼지 않으면 편하다. 그래서 느끼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 느끼지 않으려고 거리를 두었다. 그런데 거리를 두면 부정적인 감정만 느끼지 않게 되는 게 아니다. 긍정적인 감정도 함께 둔해진다. 기쁨도, 설렘도, 따뜻함도, 연결감도, 이런 것들도 함께 옅어진다. 감정은 선택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아픔을 차단하면 기쁨도 차단된다. 실망을 막으면 기대도 막힌다. 보감각은 보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체를 둔하게 만드는 것이다. 전체가 둔해진 상태. 이게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인지도 모른다. 편안하다고 느낀다. 혼자가 좋다고 느낀다. 관계가 필요 없다고 느낀다. 하지만 그 느낌 자체가 둔해진 결과일 수도 있다. 진짜로 편안한 게 아니라 불편함을 느끼는 감각이 무뎌진 것일 수도 있다. 알 수 없다. 둔해지면 자기 상태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아픈 줄도 모르고 아픈 것처럼. 그래서 질문이 필요하다. 질문은 둔해진 감각을 흔든다. 막연하게 여기던 것을 다시 보게 한다. 덜 아픈 쪽을 선택한 것이 결국 무엇을 피하려던 것이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 다를 것이다. 아픔을 피하려 한 사람도 있고, 거절을 피하려 한 사람도 있고, 불안을 피하려 한 사람도 있다. 어떤 답이든 그 답 안에 자기 자신이 있다.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그게 구조를 인식하는 것이다. 구조를 인식하면 변화의 실마리가 보인다. 변화는 다음 단계의 이야기다. 지금은 여기까지. 반복되는 태도가 있다. 그 태도는 성격이 아니라 구조다. 구조는 반복된 선택으로 만들어졌다. 선택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는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다른 것들을 함께 차단했다. 피로를 피하려다 삶의 밀도를 피하게 되었다. 아픔을 피하려다 느낌 자체를 둔하게 만들었다. 인식했으면 잠시 고요히 머물러도 된다. 서둘러 다음으로 갈 필요 없다. 덜 아픈 쪽을 선택한 것이 결국 무엇을 피하려던 것이었을까? 지금까지 혼자를 선택한 사람의 이야기를 했다. 거리두기, 기대 낮추기, 먼저 멀어지기. 이런 태도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어떤 구조로 반복되었는지, 그 결과 무엇이 남았는지. 하지만 이건 혼자를 선택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함께를 선택한 사람도 있다. 관계를 유지한 사람, 사람들 속에서 살아온 사람, 연락을 끊지 않고 약속을 지키고 만남을 이어온 사람. 그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 함께를 선택한 사람의 삶을 생각해보자. 사람들이 있다. 연락할 사람이 있다. 만날 사람이 있다. 일상을 나눌 사람이 있다. 겉으로 보면 외롭지 않아 보인다. 혼자가 아니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하지만 관계가 있다고 해서 외로움이 없는 건 아니다. 관계 안에서도 혼자인 순간이 있다. 사람 속에 있으면서도 느끼는 고립이 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도 이해받지 못하는 시간이 있다.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과 다르지 않다. 관계 안의 고립을 생각해보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다. 말은 오간다. 하지만 마음은 닿지 않는다. 상대는 내 말을 듣는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다. 이런 경험이 있다. 표면적인 대화는 이루어진다. 안부를 묻고 일상을 나누고 농담을 주고받는다. 하지만 깊은 곳까지 닿지는 않는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목구멍에서 멈춘다. 왜 멈출까? 상대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말해봤자 어색해질 것 같아서,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 것 같아서. 그래서 가벼운 이야기만 한다. 가벼운 이야기만 하다 보면 관계도 가벼워진다. 가벼운 관계가 나쁜 건 아니다. 모든 관계가 깊을 필요는 없다. 가벼운 관계도 필요하다. 일상을 공유하고 함께 웃고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가벼운 관계만 있으면 어느 순간 허전해진다. 정작 힘들 때 말할 사람이 없다. 기쁜 일이 있어도 진심으로 나눌 사람이 없다. 많은 사람을 알지만 아는 사람일 뿐이다. 함께를 선택했지만 혼자와 다르지 않은 상태. 이것이 관계 안의 고립이다. 혼자를 선택한 사람은 관계를 피했다. 함께를 선택한 사람은 관계를 유지했다. 선택은 달랐다. 하지만 결과는 비슷할 수 있다. 혼자를 선택한 사람은 관계 자체가 없어서 외롭다. 함께를 선택한 사람은 관계는 있지만 연결이 없어서 외롭다. 외로움의 원인은 다르다. 하지만 외로움 자체는 시선을 넓혀보자. 혼자와 함께는 대립처럼 보인다. 반대 방향처럼 보인다.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쪽은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혼자를 선택한 사람도 연결을 원한다. 완전히 고립되고 싶은 사람은 드물다. 다만 연결의 방식이 맞지 않아서 차라리 혼자를 택한 것이다. 함께를 선택한 사람도 혼자의 시간이 필요하다. 늘 사람 속에 있고 싶은 사람은 드물다. 다만 혼자 있으면 불안해서 함께를 택한 것이다. 둘 다 같은 것을 찾고 있는지도 모른다. 방향이 달라 보일 뿐. 같은 것이란 무엇일까? 아마 이해일 것이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것, 내 마음이 닿는 것, 말하지 않아도 믿겨지는 것. 혼자를 선택한 사람은 피상적인 관계에서는 이해받을 수 없다고 느꼈다. 그래서 차라리 혼자를 택했다. 피상적으로 연결되느니 깨끗하게 혼자인 게 낫다고. 함께를 선택한 사람은 혼자서는 이해받을 수 없다고 느꼈다. 그래서 관계를 유지했다. 완벽하지 않아도 누군가 옆에 있는 게 낫다고. 둘 다 이해를 원했다. 이해에 도달하는 경로가 달랐을 뿐이다. 경로가 다르면 도달하는 곳도 다를까? 꼭 그렇지는 않다. 혼자를 선택한 사람도 함께를 선택한 사람도 같은 곳에 서 있을 수 있다. 이해받지 못하는 곳, 연결되지 않는 곳, 뭔가가 비어있는 곳. 선택의 방향은 달랐지만 결국 같은 무릎 앞에 선다. 왜 여전히 이 느낌일까? 이 느낌이 뭘까? 채워지지 않는 느낌, 닿지 않는 느낌, 부족한 느낌. 혼자 있을 때도 느낀다. 함께 있을 때도 느낀다. 관계가 없어도 느끼고 관계가 있어도 느낀다. 그렇다면 이 느낌은 관계의 유무와 상관없는 것일 수도 있다. 관계가 있으면 채워질 줄 알았다. 관계가 없으면 편할 줄 알았다. 하지만 어느 쪽도 완전하지 않았다. 이 느낌은 관계로 해결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느낌은 어디서 오는 걸까? 어쩌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다. 인간은 연결을 원한다. 동시에 독립을 원한다.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으면서 온전히 나로 남고 싶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양립하기 어렵다. 함께하면 조금은 나를 내려놓아야 한다. 온전히 나로 남으면 조금은 고립되어야 한다. 완벽한 균형은 없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무언가는 포기해야 한다. 이 포기에서 오는 아쉬움,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 느낌의
정체일 수도 있다. 인간이라는 조건을 생각해보자. 우리는 각자의 몸 안에 갇혀있다. 각자의 마음 안에 갇혀있다. 생각은 완전히 전달되지 않는다. 감정은 온전히 공유되지 않는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상대의 마음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내 마음을 상대에게 통째로 보여줄 수는 없다. 말로 전달한다. 하지만 말은 불완전하다. 느끼는 것의 일부만 전달된다. 전달된 것도 상대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완벽한 소통은 불가능하다. 완벽한 이해도 불가능하다. 이것이 인간의 조건이다. 이 조건 안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완벽히 연결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연결을 시도한다. 완전히 이해받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해받기를 원한다. 이 간극이 늘 존재한다. 원하는 것과 가능한 것 사이의 간극. 혼자를 선택하면 이 간극이 드러나지 않는다. 연결 자체를 안 하니까. 하지만 간극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냥 안 보일 뿐이다. 함께를 선택하면 이 간극이 계속 느껴진다. 관계를 시도할 때마다 간극이 드러난다. 완전히 닿지 않는다는 걸 반복해서 확인하게 된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간극은 있다. 간극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혼자를 선택한 사람은 간극을 피한다. 연결을 시도하지 않으면 간극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덜 아프다. 덜 실망한다. 함께를 선택한 사람은 간극을 감수한다. 완전히 닿지 않아도 닿으려 한다. 아프더라도 시도한다. 실망하더라도 계속한다. 둘 다 나름의 논리가 있다. 둘 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하기 어렵다. 둘 다 인간이 간극을 다루는 방식이다. 시선을 한 번 더 돌려보자. 관계의 유무에서, 관계 안에서 원했던 것으로, 혼자든 함께든 우리가 원했던 건 무엇이었을까? 관계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을 것이다. 관계를 통해 얻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을 것이다. 그게 뭘까?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다. 인정.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 내가 가치 있다는 걸 확인받는 것. 소속.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 의미. 관계 안에서 역할을 갖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안정. 예측 가능한 존재가 내 곁에 있다는 것.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관계 안에서 원했던 것일 수 있다. 이 목록을 보면 한 가지가 보인다. 전부 자기 자신과 관련되어 있다. 인정을 원하는 건 자기 가치를 확인하고 싶어서다. 소속을 원하는 건 자기 존재를 안정시키고 싶어서다. 의미를 원하는 건 자기 삶에 목적을 부여하고 싶어서다. 안정을 원하는 건 자기 불안을 잠재우고 싶어서다. 관계를 통해 자기 자신을 채우려 한 것이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인간은 관계를 통해 자기를 정의한다. 관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다. 다만 이것이 전부가 되면 관계가 무거워진다. 상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된다. 상대가 그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면 실망한다. 실망의 구조를 보자. 관계에 기배를 건다. 상대가 나를 인정해 주길 바란다.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란다. 나와 함께 해주길 바란다. 상대는 자신의 삶이 있다. 자신의 한계가 있다. 내 기대를 전부 채워줄 수 없다.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한다. 실망하면 관계가 삐걱거린다. 삐걱거리면 거리두기가 시작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혼자를 선택하게 된다. 혹은 실망해도 계속 관계를 유지한다. 하지만 기배를 낮추면 관계가 비상적이 된다. 비상적이 되면 채워지지 않는다. 어느 쪽이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구조. 이것이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우리는 관계에서 무언가를 얻으려 한다. 하지만 관계는 그걸 완전히 주지 못한다. 완전히 줄 수 있는 관계는 없다. 그래서 늘 부족하다. 혼자 있어도 부족하고 함께 있어도 부족하다. 이 부족함은 해결될 수 있을까? 해결이라는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다. 부족함은 인간의 조건일 수도 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안고 가야 할 현실일 수도 있다. 우리는 완전해지려 한다. 완전히 채워지려 한다. 완전히 연결되려 한다. 하지만 완전함은 인간의 몫이 아닐 수도 있다.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나서 불완전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인간일 수도 있다. 이걸 인정하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완전함을 찾지 않으면 불완전함이 덜 아프다. 명언으로 돌아가 보자. 똑똑한 사람일수록 친구가 없다. 이 문장을 처음에는 위로로 읽었다. 나는 똑똑해서 혼자인 거다. 내 탓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 구조로 읽었다. 거리두기가 습관이 되어서 혼자인 거다. 반복된 선택의 결과다.
세 번째로는 질문으로 읽을 수 있다. 정말 친구가 없는 건 문제일까? 친구가 있으면 해결될까? 친구가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 혼자를 선택한 사람이 친구를 사귀면 모든 게 달라질까? 아마 아닐 것이다. 친구가 생겨도 근본적인 무언가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함께를 선택한 사람에게도 친구가 있다. 하지만 그들도 완전히 채워지지는 않는다. 친구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뭘까? 어쩌면 문제라는 프레임 자체가 틀렸을 수도 있다. 우리는 무언가를 문제로 정의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 혼자인 게 문제라면 친구를 사귀면 된다. 함께해도 외로운 게 문제라면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면 된다. 하지만 이런 식의 해결은 끝이 없다. 하나를 해결해도 다른 문제가 생긴다. 친구를 사귀어도 여전히 뭔가 부족하다. 더 깊은 관계를 맺어도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다. 문제로 정의하는 순간 우리는 해결을 향해 달리게 된다. 해결되지 않으면 실패한 것처럼 느낀다. 문제로 정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냥 삶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 혼자인 것, 함께해도 완전하지 않은 것, 연결을 원하지만 완전히 연결되지 못하는 것, 이해받고 싶지만 완전히 이해받지 못하는 것. 이것들을 문제가 아니라 삶의 일부로 보면 무게가 조금 달라진다.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이 줄어든다. 실패했다는 느낌도 줄어든다. 그냥 그런 거라고 받아들이게 된다. 받아들인다는 게 포기는 아니다. 여전히 연결을 시도할 수 있다. 여전히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여전히 이해받기를 원할 수 있다. 다만 기대가 달라진다. 완전함을 기대하지 않는다. 완전하지 않아도 의미가 있다고 받아들인다. 완전하지 않은 연결도 연결이다. 완전하지 않은 이해도 이해다. 전부가 아니어도 일부는 있다. 일부로도 충분할 수 있다. 전부가 아니면 의미 없다고 생각했는데 일부도 의미가 있다고 느끼게 될 수 있다. 이건 결론이 아니다. 깨달음도 아니다. 정답도 아니다. 그냥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이다. 혼자와 함께, 연결과 고립, 기대와 실망, 이런 것들을 문제로 보지 않고 삶의 일부로 보는 것. 이렇게 보면 선택의 옳고 그름이 덜 중요해진다. 혼자를 선택한 것이 옳았는지 그랬는지, 함께를 선택한 것이 옳았는지 그랬는지, 이런 판단이 덜 중요해진다. 중요한 건 다른 곳에 있다. 중요한 건 그 선택 앞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는가다. 혼자를 선택했을 때 무엇을 원했는가? 함께를 선택했을 때 무엇을 찾고 있었는가? 선택 자체보다 선택의 방향이 가리키는 것. 거기에 자기 자신이 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선택을 했다. 어떤 사람은 혼자를 선택했다. 어떤 사람은 함께를 선택했다. 어떤 사람은 혼자와 함께 사이를 오갔다. 선택은 달랐다. 하지만 원한 것은 비슷했을 수 있다. 이해, 연결, 인정, 의미, 안정, 이런 것들을 원했다. 이런 것들을 찾아서 혼자를 택했고 함께를 택했다. 찾았을까? 완전히 찾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부분적으로 찾은 사람은 있을 것이다. 어떤 순간, 어떤 관계에서 잠깐이라도 느꼈던 사람, 완전하지는 않지만 닿았다고 느꼈던 사람,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면 그것으로 의미가 있다. 그런 순간들이 없었다면 아직 오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시간에 대해 생각해보자. 우리는 삶의 한 지점에 있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 과거에 내린 선택들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열려있다. 지금까지 혼자였다고 해서 앞으로도 혼자인 건 아니다. 지금까지 연결되지 못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연결되지 못하는 건 아니다.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함께였다고 해서 앞으로도 함께인 건 아니다. 미래는 모른다. 예측할 수 없다. 통제할 수도 없다. 통제할 수 없다는 건 불안하다. 하지만 동시에 가능성이기도 하다. 지금까지의 패턴이 앞으로도 계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구조는 바뀔 수 있다. 습관은 바뀔 수 있다. 자동 반응도 바뀔 수 있다.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른다. 바뀔지 안 바뀔지도 모른다. 다만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것만 알면 된다.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건 희망을 주려는 게 아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다. 과거가 미래를 완전히 결정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그랬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런 건 아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각자의 몫이다. 희망으로 받아들여도 되고 그냥 사실로 받아들여도 된다. 어떻게 받아들이든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다시 명언을 보자. 똑똑한 사람일수록
친구가 없다. 이 문장은 하나의 관찰이다. 쇼펜하우어가 자기 삶에서, 자기 주변에서 관찰한 것. 그가 본 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가 내린 해석이 유일한 해석도 아니다. 똑똑한 사람 중에도 친구가 많은 사람이 있다. 똑똑하지 않아도 친구가 없는 사람이 있다. 똑똑함과 친구의 유무는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다. 쇼펜하우어는 자기 경험을 일반화했다. 우리는 그 일반화에 자신을 대입했다. 맞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명언은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니다. 결론이 없다는 건 불편할 수 있다. 우리는 결론을 원한다. 명쾌한 답을 원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지침을 원한다. 하지만 삶에는 그런 지침이 없다. 최소한 이 주제에 관해서는 혼자가 좋은지 함께가 좋은지, 거리를 둬야 하는지 가까이 가야 하는지 정해진 답이 없다. 각자 찾아야 한다. 각자 시도해봐야 한다. 각자 실패하고 다시 시도해야 한다. 그 과정이 삶이다. 삶이라는 단어를 쓰면 거창해 보인다. 하지만 거창한 게 아니다. 매일 일어나고 하루를 보내고 밤에 잠드는 것, 누군가를 만나거나 만나지 않는 것, 연락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 마음을 열거나 닫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의 연속이 삶이다.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큰 패턴이 된다. 큰 패턴이 굳어서 구조가 된다. 구조가 삶의 모양을 만든다. 지금 이 순간도 삶의 일부다. 이 글을 듣고 있는 이 순간도 무슨 생각이 드는가? 무슨 감정이 올라오는가? 동의가 되는가? 반발이 되는가? 아무 느낌이 없는가? 어떤 반응이든 상관없다. 반응이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다. 다시 질문으로, 사람 곁에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 우리는 같은 것을 찾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 다를 것이다. 같은 것을 찾고 있었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다른 것을 찾고 있었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뭘 찾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떤 답이든 그 답 안에 자기 자신이 있다. 자기 자신을 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잘 모른다. 익숙해서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질문은 그 착각에 균열을 낸다. 막연하게 여기던 것을 다시 보게 한다. 왜 혼자를 선택했는가? 왜 함께를 선택했는가? 무엇을 원했는가? 무엇을 피했는가? 이런 질문들이 균열을 만든다. 균열 사이로 자기 자신이 보인다. 보인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다. 보는 것과 바꾸는 것은 다르다. 보기만 해도 되고 바꾸려 해도 된다. 어떻게 하든 각자의 선택이다. 다만 보지 않으면 선택조차 할 수 없다. 무엇이 있는지 모르면 그것에 대해 결정할 수 없다. 보는 것이 먼저다. 그 다음은 각자의 몫이다.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거의 혼자 살았다. 그가 행복했는지는 알 수 없다. 불행했는지도 알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예민하고 까다로웠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하지만 자기 일에는 몰두했다. 글을 쓰고 사유를 이어갔다. 그가 남긴 문장들이 지금 우리에게 닿는다.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서 이것도 일종의 연결이다. 직접 만난 적 없는 사람과 그를 통해 연결되는 것. 그는 친구가 없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연결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연결의 형태는 다양하다.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만 연결이 아니다. 글을 통해서도, 음악을 통해서도, 예술을 통해서도 연결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듣는 것도 연결이다. 누군가의 생각이 누군가에게 닿는 것. 완전한 연결은 아니다.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 어떤 삶을 사는지 모른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른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연결되어 있다. 같은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혼자 있어도 같은 질문을 품은 사람이 어딘가에 있다. 함께 있어도 같은 질문을 품은 사람을 만나지 못할 수 있다. 질문이 연결의 통로일 수도 있다.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일까? 선택의 옳고 그름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진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기억도 흐려진다. 남는 것은 그 선택 앞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는가다. 무엇을 원했는가?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무엇을 찾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 남는다.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은 변한다. 지금의 나와 과거의 나는 다르다. 미래의 나도 지금과 다를 것이다. 변하는 것 속에서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다. 혹은 전부 변할 수도 있다. 알 수 없다. 살아봐야 한다. 살아본다는 것. 결국 그것밖에 없다. 답을 찾으려 해도 삶이 답을 준다. 머리로 계산해도 삶이 뒤엎는다. 계획을 세워도
삶이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 그래서 살아보는 수밖에 없다. 혼자든 함께든 살아보는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처음의 명언을 다시 읽어보자. 똑똑한 사람일수록 친구가 없다. 이 문장이 처음과 다르게 들릴 수도 있다. 같게 들릴 수도 있다. 어떻게 들리든 그건 지금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 들리는 것이다. 어떤 자리에 있든 거기서 시작하면 된. 지금 있는 자리가 전부는 아니다. 시작점일 뿐이다.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가봐야 한다. 사람 곁에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 우리는 같은 것을 찾고 있었던 건 아닐까.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찾고 있었다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었다.